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늘 뵙는 얼굴들 많이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홍익관 강의를 그동안 안 하다가 또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관 강의에 대한 강사님을 우리 진희정 원장님이 소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뵐 때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우리 임기추 박사님의 강의를 아마 두세 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모시기로 하고 자세히 우리 임 박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참 귀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홍익인간 하게 되면은 누가 홍익인간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홍익인간 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리더자들, 경영인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홍익인간에 대한 사상을 알고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고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저서를 내고 칼럼을 쓰고 이렇게 대단하게 활동을 하셨다. 제가 인상학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을 해왔습니다만, 저렇게 우리 임 박사님처럼 두상이 저렇게 생겨 있으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세계에서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저도 두상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 팁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소뚜껑처럼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앞뒤가 옆으로 넓적한 형, 이건 굉장히 수비형이죠. 현실을 잘 지키는 쪽.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임 박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고 공격적이고 이렇다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많은 것을 또 알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주시고 싶으시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집중해가지고 한번 우리 임 박사님께서 오늘 특히 아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몇 번 뵐 분도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발표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투력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는 점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벌써 흘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홍익인간, 또 3.1신고 명상, 그리고 역사 광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책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좀 길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좀 각점을 쉽게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취지는 여기다 이제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사실 30초면 이해가 되시죠. 최고 의사결정자, 지도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이 홍익관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권고 개념,
개천 이념, 또 정치 이념, 뭐 교육 이념, 윤리 이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이강도 박사 이후에 이제 널리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건국 이념, 정치 이념이라는 뜻을 저버리고 그냥 속편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모두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배현 설명을 하면 염설명에 의해서 전제가 있다. 우리 홍인간 사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통공한 제세교화 전제 하에서 이 홍인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만 홍인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염천문에 몇 자 안 됩니다만 이제 거기에 이론적인, 방법론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정치자는 남녀, 요즘 남녀 갈등도 있죠. 그 세대 갈등, 소득 갈등, 지역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로 차별 없이 각자 몫에 비례분해서 그 차별 없이 행복 기여 분석을 하고 차별 배제의 원칙 하에서 모두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말씀드릴 제 요체가 되겠습니다. 예. 뭐 식당이나 뭐 무슨 뭐 탁구 치면서 운동하면서 하는 게 홍익안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취업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이렇게 하려면 그 도인이 돼야 돼요. 더 쉬운 말로 도덕성이 아주 뼛속까지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제세유기와 즉 법제 준수가 기본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하에서만 모두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이제 삼위태백에서 시작되는 우리 이제 개천사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군 신화를 이제 우리 그 역사 주권, 역사 권력의 관점에서 우리 동해 한민족의 그 입장에서 공통 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통공한 제세 요구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국정 운영을 하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지자체 장들 뭐 판검사 다 포함이 됩니다. 뭔가 판결을 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뭔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고 사례 한 가지 붙여서 그런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자본주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 정치의 양극화. 그 줄이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갈등이 많다. 이거를 현재 이 근세 그 서구 자본주의, 서구 민주주의 하에서 속 시원히 해결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평등, 불공정이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공정정부를 표명했었는데 그때 조사 결과 이후에 계속 지금 불공정하다.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3년차들은 정부 하에서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4년도 4사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금년 3월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월평균 소득이 1,1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위 20%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 9.2배라고 그러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뭐 남녀 간의 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77.5%. 이게 작년에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그 8,000명 이상 대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금년 3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높습니다. 많은 정부가 우리 직선제의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안고 있는데 똑같이 그 우리나라 이외의 서구 민주국가에서 똑같은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 갈등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한 해결책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이제 착안해서 이제 많은 석학들이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국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홍익인간 사상을 원천적으로 시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도 물론 이제 여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예언자, 종교인 많은 예언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입각해서 그 학문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환기로 9222년인데요. 그 지금 이제 한반도의 조선 대국 이후에 600년을 제외하고는 성통공안과 홍익인간 제세대화를 추구해왔다. 9,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6.25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는 14세기 139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조선을 개국한 이후에 600년, 식민사관 100년. 그래서 한 600년 정도는 이제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는 이정도 살았지만 이게 그 전에 수천 년간 그 이상 올라갈수록 홍익인간 사상으로 살아왔다. 그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에도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최고의 공리로 천명을 했었다. 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배달 조선의 통통과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삼위태백에서 제세 이화 그리고 이제 37일 동안에 그 성통공원의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서미우 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삼위태백에 있었다. 이 삼위태백이 어디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이제 국통 국혼을 줘서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즉 마지막 그 황해인 천재께서 삼위태백에서 내려다보고 이제 배달 대국을 이제 도와줬는데 삼위태백은 오늘날 강속성의 삼위산과 흑수가 바라보는 태백산이다. 그게 삼위태백이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배달국이 대국하는 그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이후에 다른 부대에서 그 현재 산서성의 인군시로 고정이 되는 평양에서 개국을 해서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다가 다시 환도했다. 이게 이제 한국배달 조선의 국통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유사 고조선 이름 이상하죠. 고려시대에 쓴 책인데 왜 고조선기입니다. 조선기가 돼야 되죠. 이조했다는 거죠. 반조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글씨가 얼마 안 되나 봐. 이게 국통과 국혼이 다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위태백이랄지 그 평양성의 위치랄지 백악산이 어디고 아사달이 어디고 장단경인 평양성이 환도됐는데 그게 어딘지를 세상에 존재하는 사설을 다 망라해서 이때 당시 제가 2023년도 그리고 2020년도 책을 이제 인용한 건데 그 당시 한 18만 권의 사설을 다 읽고서 그 사고전서 혹시 이 자리에서 사고전서 들으시거나 읽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고전서 79,337권은 기본으로 완전히 똑바하고 그래서 지리지명은 고지명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홍익인간 사상을 시원으로 개선해 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중재 선생께서 이미 생전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라 생전에 10권 이상의 책에서 교차 확인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아까 그 내용은 이제 최근에 논문과 책을 통해서 알려진 사상이지만 이미 삼위산이 어디고 태백산이 어딘지는 이미 90년대부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일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실초로 하면서 인용함에 불구하고 많은 저서에서 90년대 말부터 이미 공개를 하고 강론을 하고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리고 화일은 이 카톡방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책을 생전에 이중대 선생, 율본 선생님께서는 한 2, 3천 권은 책을 읽으실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토로한 그런 이제 글이 나오는데, 예. 2, 3천 권만 봐도 삼위 태백이 어딘지, 실제 이제 청나라 백청 강요대에도 삼위산과 태백산이 여러 군데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 3천 권만도 안 했는데 아까 김태형 박사 같은 경우에는 18만 권 이상을 책을 읽었으니까 고증이 흑샤도 고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군대 칼럼에 보면 이제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세계 5대 강국인데 이제 국가적인 자존심을 또 국가적인 사명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더욱 우리가 역사를 지금 아직도 한반도에 갖춰놓고 살고 있는데 국가적인 민족적인 학문적인 양심을 찾아서 공통 복훈을 찾아야 된다. 그런 클럽을 제가 하나 인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이내에 한국배달 시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백청 강요도라고 청나라 권룡제 시기에 청나라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인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감속성까지가 한 마일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 대략 직선거리로. 좀 떨어진 데서 이 환국이 백천을 했다. 이게 삼일산이고 여기가 흑수가 발현한 태백산. 실제 삼일산은 하나밖에 없고 태백산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신화 대륙에도 태백산은 최소 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백산도 백선수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여기에서 개천에서 하다가 이 기련산 쪽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역사 강력이 확장되었다. 그렇게 김태형 박사의 학설에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300여 년 뒤에 배달국이 경양흥과 이 장액 사이에 다시 개국을 해서 배달국 시대가 열렸다. 이게 아까 보셨던 한웅 사화의 삼위태백에 시작되는 그 말씀을 제가 지도에 옮겨놨습니다. 이 김태형 박사는 이제 실제 지도에다가 흑백으로 이렇게 지도놨는데 제가 이렇게 이 색깔로 이렇게 찍어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유튜브 보면 이 삼위산과 이 흑하가 어딘지 장애가 어딘지 유튜브에 종종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선의 건국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배달국의 말기에 이제 청구로 치우천왕이 옮겼는데 치우천왕이 이쯤 됩니다. 이게 지도를 보고 예 여기가 청구입니다. 청구국이 아닙니다. 수도를 배달의 핵심 강역을 청구로 옮겼던 것 뿐이지 청구국이 아닙니다. 청구국의 나라가 바로 수도입니다. 수도. 이게 이제 황하를 노력했는데 이 황하를 건너와서 살기 좋은 곳을 개척해서 배달국의 영역이 넓어졌다. 그런 말씀이고 조선은 또 이제 이 당군이 이 왕목산 밑에 단양이라는 땅에 고향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산서성 일대에서 개국을 했다. 개천이 아니고 개국을 했다. 그게 이제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1965년 동안 수도를 3번 옮겼는데 이 영역에서 여기가 평양성이고 여기가 이제 졸본성 회원시로 지금 고증이 됐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씀을 이제 성원시 국장 고구려사 연구하면서 이미 지도를 표시하는 게 있고 이게 실적 황화가 흘러가는 지도에서 설명을 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조선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대략 백청 관여도에 옮겨놓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만리 정도의 영토 영역이다. 여담으로 환단국에서 말하는 동서남북
그 동서 오만리, 남북 이만리는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진서다. 판나무는 그것도 진서다. 왜? 우리 그 한민족의 한민족의 역사를 진실하게 적어놓은 적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향하여 저희 저 학교에서 보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사교에서 보면 북방을 개척한다. 동북을 우리가 정벌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이 요동의 시원지, 요서의 시원지, 동북, 동방, 북방, 동북의 시원지가 어디냐? 우리가 아는 그 북한 압록강 위에 요령성의 요하가 동북이나 북방이 아닙니다. 산해경에 나오는 동방예의지국, 그 산해지국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동방예의지국의 그 전소가 어디냐? 산서성에 안녹수가 흐르는 황하 동쪽에 있어서 이걸 노동이라고 한다. 이거는 주나라 때, 주나라는 서기 1000년부터 한 900년 존속한 나라죠. 그때에 맨 처음 역사문헌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동방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동 요서가 등장했고 동북 동방 이게 이제 그 황하를 경계로 해서 동서에 이름 따서 요서 요동했고 그리고 하동이라는 말도 이때 등장한다. 황하의 동쪽에 있어서 하동이다. 경상도에 있는 하동은 그 14세기 이후에 조선이 개국한 뒤에 장명이 된 도시고 역사 문화상 그 한반도에 처음 나온 이미 서기 10세기 이전부터 주나라에서 불러서 기록에 전한다. 이게 이제 시원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지. 참고로 이제 밑에는 지금 이제 그 조나라 이후에 우리 역사를 하북성, 산동성,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만주, 뭐 요령성, 길림성, 흑룡성, 만주 이전을 했는데 이게 그 강군 조선의 핵심 강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반도나 하북, 요령, 길림, 흑룡성이 아니라 산서성과 황하 북쪽에 있는 한암성, 한해 고려가 건국됐고 패망했던 한해 현재 용어 독양시 그 일대가 우리의 핵심 강역이었다. 이거는 적어도 85,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보증한 결과이다. 그리고 중국 고금지명대사전, 역사지명대사전에 거기도 왜곡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이기 내에 설명이 있어서 보증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고구려에 대해서만도 최소한 책자가 9,000권이 넘습니다. 9,000권이 넘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그 중국 놈들이 역사서에 고려와 고구려를 혼돈하는 게 많다. 그렇지만 역사 부대나 시기로 봐서 구별이 되는데 책이 13,000여 권 이상 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책이 9,000여 권 이상에서 보증이 된다. 다 산저성에 있었다. 한반도가 아니다. 그리고 고려 마찬가지다. 한 4,000여 권 이상 됐는데 한암성 한해 한암성 그러니까 황하 북쪽에 있는데 지명을 현재 그 중놈들이 한암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황하 북쪽에 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수천 권의 책에서 우리 동해민족의 시원지는 산서성과 한암성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역사 강역은 한반도 있죠. 근데 이거는 14세기 이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이래로 한반도 조선이 건국된 이래로 고려실록을 폐기하고 그 몇천 권인지 모르지만 고려사로 139권짜리 고려사로 이 왜곡 축소 훼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 이건 유명 조선의 사대 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세기 초 최남선이 고란문화론에서 백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물론 한남국에도 이백 선생이 태백일사에서 백산을 백두산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뒤에 계속 우리는 백산을 백두산으로 그렇게 오기를 배우고 있다. 이건 한반도 문헌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문헌은 백두산이 나오지가 않는다.
한 줄도 나온 적이 없다. 백산, 해백산만 용어가 있다. 백두산은 즉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태조가 건국한 조선 이후에 나온 용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 발표할 때 이제 한 7사람 정도가 역사 오류는 역사 반역 행위가 있었다. 그걸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오늘 주제에 부합하는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는 이제 북한의 시원지 우리가 홍인간 사상을 실험해왔던 최소한 고려 말까지 8,600여 년 이상을 홍인간 사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의 황제들이 제사의 장이었어. 제사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의 왕 29번 임금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 들어볼까요? 정조대왕, 그 5대 왕 중에 한 분인 정조대왕도 그 1년 365일 중에 426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냈다. 조선왕조실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루에 1.5회일 이상을 제사를 모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무릎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저를 제거할 게 아니에요. 시내에서 3배, 4배 하죠. 2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제사 어쨌든 예, 그런 말씀이고 이 홍인간 개념은 잠깐 이제 그 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두 이렇게 하라. 홍인간을 드리면 모두 인간을 이렇게 하라. 그게 홍인간의 그 직역이다. 제가 이제 한국문헌은 박정학 신용하 교수의 논문 서너 편을 제가 이제 참고해서 그 이건 문헌의 용어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예,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제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선배 학자께서 해놓은 용어를 따서 사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보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를 하려면 국가를 경영하려면 널리 이렇게 해라 가지고서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사투리 쓰면 뭐가 됐든지 이렇게 해야 홍인간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적용이 가능하지. 널리만 해? 가까운 데는 그럼 하면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마을에서도 되고 군에서도 되고 도에서도 되고 국가 차원도 되고 지구촌 글로벌이라고 한 지구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석을 모두 이렇게 한다. 모두 이렇게 하라. 그게 정확한 용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학술 논문을 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써서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이 선행문을 보면 이게 통치 행위다. 이게 임금 당군이 통치자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명 주사나 그 오사의 그 부처의 그 관리들하고 통치한 거다. 그리고 백성들하고 통치한 거지. 예, 그 근거는 참정 대경의 364의 부부에서 제사유월 한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제세이와 개념 관련해서 이 송우수 박사는 이제 그 한민족의 뿌리사랑이라는 책을 82년부터 이제 내셨는데 제가 직접 받은 책은 85년 판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366사를 그건 표기가 이대로입니다. 윤리기본다. 윤령 우리말로 현대 용어로 법령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책을 보지를 못하고 이 이후에 교수 박사님 학위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게 세 분, 네 분인데 이분 통치다, 심성연마다, 정책시행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그 전명래 박사는 법령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취합을 제가 논문에서 이걸 그대로 그냥 나열했습니다. 법령 정책의 시행, 사회 주검, 사회 관습의 준수, 대수신 규제의 실천이다. 대수신 규제 실천은 지행 일치죠, 언행 일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줄여서 요즘 발표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제화 간수하다. 이렇게 제가 제세이화는 요즘 말로 법제이화이고 관습하다. 예. 더 말씀을 바꾸면 성문법화, 불문법화 그렇게 이제 학문적 용어를 쓴다면
제세가 그거다. 이제 뭐 직역을 해서 뭐 세상에 이치도록 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세이와는 홍익인간 사상의 전제의 요건이고 제세이와 전제는 성통공한 충족이 성결돼야 된다. 왜? 올바르게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법적 준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단군 임금부터 지켜야 그 오사, 주명, 두산하게 그 장들이 지킬 거 아닙니까? 단군이 안 지키는데 그 오사의 그 장관 같은 분들이 지키겠습니까? 장관들이 지켜야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키죠. 이거는 뭐 그 위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그런 그 규범이 제세이와입니다. 특히 위에서부터 지켜야. 그렇지 않으면 유목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이민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국정이 있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제세이와 조항을 굳힐 때도 화백에 위해서 만장일치에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군들은, 제사장 임금들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도가 되게 중요하다.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의 발전상 차이를 봐라. 그걸 참고로 제가 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의 이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홍익인간의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하라 그 직역하고 제세이와 법제화 규범화다. 제세이와 하는 것은 줄이는 게 그런 건데 이게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쉽죠. 제세이와 이제 정확히 아셨죠. 제세이와 요즘 말로 법제화다. 줄이면 규범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을 그 판례문처럼 기록을 유지해서 관습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습을 그 법원 사법부에서 인정 잘 안 하죠. 자꾸 바꾸죠. 예, 국회에서도 그 관례를 인정 잘 안 하죠. 우리 제세이와는 원래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준수하는 게 지도자들의 대원칙이다. 그게 제세이와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제 그 홍익사상과 관련 선행연구가 제가 그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그 TV에 들어보면 한 500편 정도가 됩니다. 예, 500편. 정확히는 뭐 500편이 안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성실하게 쓴 논문이 한 11편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자연 간에 또 어떠한 영역이든지 그리고 국내 문제든 지국적 문제든 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찍이 안성 박사는 그 남녀, 지방, 빈부 차별 없이 적용을 해던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연식 박사 인간 행복에 그 기회가 돼야 된다. 이 홍익인간 사상은 그런 거다. 그리고 정영훈 교수는 이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하려면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이 돼야 되고 인간 행복에 기회가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즉, 신영학 교수 최근에 이 시족, 부족의 차별을 둬서 안 되고 신분이나 계급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즉 차별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두꺼운 건 뭐 200페이지 책이고 얇아도 50페이지 되는 논문들을 잘 요약하면 이렇다. 이해되시나요? 홍익인간 사상을 좀 적용하는데 시사점이 되겠죠. 행복하게 한 그 사상이다. 그리고 차별을 배제해야 이게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각자의 몫에 따라서 고르게 배분한다.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각자의 몫에 따라서 어렵죠. 그죠?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의 석박사가 지금 수십만 명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적었던 사람도 이제 이거를 접근은 무슨 이 방법론을 혼자서 제가 그 토대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홍익인간 사상을 이제 연구한 사례로 봐서도 현재의
얼마든지 접근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그 정도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실제 이 홍익인가 사상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한국 시절에 또 단군 조선 시절에 보면 이제 연표문을 통해서 전승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성실의 원칙 그게 이제 그 현재 행정기본법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회계 공준 국내 세계적인 회계 공준에 있어서도 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나요? 세계 기준에도 들어가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 연표문에 의거해서 나온 거다. 이른바 진일 근일 연표문에 나오는 거고 제가 나온 글씨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의를 합의하고 성통 강명이 된 뒤래야 이 홍익인간은 적용이 되는데 그 제세기와 그때에 홍익인간을 하다 이런 선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에 입각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공공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고 아까 이제 그 제세와 관련돼서 현대오사의 설명을 여기에 이제 현대오사 운사의 역할이 뭐고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하기 뭔지 제가 설명을 해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익인간의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제세 이와 법제 준수와 법제 보완이 중요하고 그걸 올바른 이제 논의와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삼위신고에 의거한 성통 공안이 되던데 그에 대한 이제 방법론으로서 이제 이 김광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위신고는 그저 따온 건데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하는 존재로서의 홍익인간 양성 수련법이다 이렇게 선문을 했습니다. 즉 그 조선에 임금 단군이 47분이 있었습니다. 47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분은 장자승계가 안 됐다. 왜? 성통공안이 안 됐기 때문에. 즉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됐느냐? 아까 넘어갔던 이제 그 마가 그 주곡의 장 우가 집안에서 단군이 7인가 그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통과 안 되니까 우가 다음에 이제 말 키우는 집 마가에서 단군이 뭐 한 5분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단군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대 모사에 암속하는 일반인이 단군이 된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제 삼위신고 전승 내력을 보면 전승 사례를 보면 그 편경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통공안이라는 책을 제가 한 5권 이상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사실상 뭐 100여 편 이상 제가 설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통공안의 원리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신기신 그 몸과 마음과 기운이 생기면서 감식축이 생긴다. 감식축은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한 생각, 기운에 대한 생각, 몸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이거를 명상의 원리로 그 눈을 감고 뭐 도인들은 눈을 뜨고 하나 감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어쨌든 명상의 원리 기본적으로 그 묵상하면서 과거를 돌이켜서 떠올려서 버리면 명상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이 간지축의 원리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드려서 지생쌍수법을 제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차분히 앉아서 한 서너 시간이면 깨우치고 저같이 책을 많이 쳐다보거나 많이 보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그런 놈들은 이 공부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기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스님, 대통령 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이 이제 그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행 공부는 하다 왜? 버리는 시간을 많이 하면 되죠. 당연히 되죠. 예, 버릴 게 많으니까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허상입니다. 다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지행일치와 원행일치와 단군을 계속하는 동안에 올바르게 논의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인도 하면 좋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잡념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감식촉을 버리기 위해서 지감조시 금촉법의 이 3법의 수행 방법은 지금도 그 지생상수법 현대인들의 그 인생 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만큼 다르게 적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깨우친 거가 이제 여기 우주 속에 있는 그 빈칸대기 사람이고 이거는 다시 태어난 개벽이 된 또 부활이 된 재창조된 천국에서 말하는 일종 무종 뭐죠? 예? 일종 무종일 그 경지입니다. 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는 자리. 예. 자리가 본성 본명 공정의 자리. 예. 사실 이 단계는 많이 갑니다. 스님들이 과거 면벽 수행을 해서 10년 지나면 요상도 위치는 잘 갑니다. 저도 이제 그 명상 수련할 때 10년 공부하고 온 분들하고 제가 도반으로 같이 공부도 해봤습니다. 예. 많이 해도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면 이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고구려의 생각이 안 나는데 신구 독법도 이제 나와 있고 전수가 되는데 읽어서보다는 이제 현대의 명상의 원리로 하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제세이화의 범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제세이화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그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헌법이라든지 무슨 법령, 무슨 규범, 강령, 선서, 무슨 그 회의의 회칙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다 제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아는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이가 다르지만 인류를 위해서도 인권이랄지 뭐 평화랄지 문화랄지 종교랄지 다 인정해주고 그걸 지켜주는 게 특히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 보전 같은 사명도 포함이 되는 범주가 제세이화다. 즉 제세이화는 국내 국외적으로 법제 규범 간섭하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논문은 한두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책에서는 이거를 뭐 50페이지 설명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그 제세의 범주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중도덕을 이제 포함해서 근데 단지 이게 직하는 대로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을 달달달 읽으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선서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뼛속까지 지켜야 된다. 그게 제세이화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을 상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도 성통공헌이 안 되기 때문에 선서를 해놓고도 지키질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의료계든 교육계든 이 종교계 똑같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홍인가 사상을 이제 지키려면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면 그 상대적으로도 이 분류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 홍인가 사상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교에 의해서 차별을 시키면 안 되겠죠. 등등.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서 철폐하고 처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르게 단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이익을 착취하면 안 되겠죠. 그건 홍익의 사상에 반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교회도 지회든 교회 본부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즉 교회도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왔고 홍익인간의
그 3.1신고 특히 진리음으로부터의 모든 명상과 모든 종교가 시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통일, 국제 문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이 상대 관계, 학문적으로는 인구 통계학적인 분류책에 의해서 가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제 시련틀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고요. 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이제 아까 성문행 연구 사례라든지 또 이 상대 관계의 그 설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강조합니다만 홍익인간 사상은 정치하는 계층에서 연령, 세대, 직업, 학력, 소득, 지역, 민족 이런 구분에 각자 몫에 비례해서 차별이 없도록 한다고 하면 현재 존재하는 양극화, 갈등 그런 문제를 국내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그 이산가족 문제가 됐든지 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 결론을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으로서 법제와 관습에 입각해서 그 혼인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통통공안을 충족을 해서 도덕성에 충족해야 된다. 도덕성이 없이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 자기가 속한 학연, 지연, 혈연의 그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걸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성의 충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도덕성의 그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도 이게 대전제다. 연표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서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의 정치 혁신, 경제 혁신, 사회 혁신, 또 정부 운영의 혁신 등등 해서 국가 운영에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한계상 그 선별 조건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걸로 대체하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이게 정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연구원에 수많은 보고서를 봤는데 줄이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고 공공 리더십은 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구에 행사하는 리더십이 공공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을 이제 그 목표와 전략의 목표와 리더십의 초점과 추진 방법 세 가지 요점의 구성 요소에 의거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공공 리더십 요소, 전략 목표, 그 다음에 리더십의 초점, 그 다음에 리더십의 방법 그 등등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놨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만착된 이거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좀 필요해 오지 않을까. 예. 제가 실제 이 국정운영 기술관에서는 한 6대 분야, 국내외 6대 분야, 25개 그 영역, 63개 그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정치 분야의 권력 공유 분산을 위한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이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제가 그 전략 목표, 리더십 초점 그런 걸 제가 정리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제가 뭐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그 현재 다수결 원리 하에서 승자 독식, 패자 배배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승자가 되도록, 모두 이익이 되도록 목표를 두면 된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수출 주도 국가인데 우리는 인력과 기술을 수출하고 자원 보유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패키지 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뭐 초기에는 가발이나
1차적인 상품을 팔았습니다만 현대에는 패키지에서 영어로 저 일괄 수출 그런 용어로 번역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 모두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오늘 바꾸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근데 현대 생활에서 시간이 금이고 또 다수의 의견을 다 충족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소수를 다 대변하느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익관 사상도 이렇다. 소수라 해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그 승자 독식이 아닌 채로 패자가 없는 그런데 어쨌든 목표를 이렇게 두면 된다. 이거는 사실 석박사가 많고 또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데 목표를 두고 제가 이거 썼습니다만 다수결주의라 해서 합의주의, 그러니까 소수 파들은 합의주의로 가자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탄핵할 때도 보면 다수 야당이 소수 여당의 의견을 좀 배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조급하게 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발상을 넘어서서 모두 원만한 이 승자 독식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로 할 수가 있다. 이 권력 공유 분산에 관해서도 홍익관 관점에서는 이 제도적인 것을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 중간에 집행 단계에서 또 사후적으로 평가 단계에서도 개인의 차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집단의 이익, 그다음에 국내적인 국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롭고 어떻게 불리한지 평가를 하게 하고 분석을 하게 하고 그러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하다. 실제로도 이게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입법 과정에서 법제 영양분석을 하게 됐는데 선진국 수준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의 근거는 마련됐는데 형식화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이른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결정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그 제도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시가격 제도가 63개 법안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 적용률이 달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그 제도를 우리 공무원의 고학력과 다 경험을 하면 골고루 평평하게 분배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 영역이든 종교 영역이든 학술 영역이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홍익관 목표를 두고 제세와 측면, 성통보안 측면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부 업무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에게도 평가상에 힐익을 주고 그러면 이 제도는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학술 논문을 이런 식의 제목을 썼고 또 정부 부처별 차원에서도 이제 제가 장관은 안 해봤습니다만 평가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6개 부처에 향해서 이제 핵심 전략과 그런 수십 가지 이상의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 차원에서 이런 책들을 냈었고 그리고 정부에 한해서도 대통령직을 운영한다든지 정부 내의 운영 전략과 관련돼서도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반적인 연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도서론을 위해서 특히 3.1 신고와 관련된 이 전하자는 이 비결을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이미 책으로 공개를 했고 저는 개인적인 이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상업화하거나 단체화하거나 그런 하지 않고 있다. 원래 원리대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도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저는
상납 행위를 하지 않고 공개를 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잠깐 쉬셨다가요. 5분부터 우리 진우정 원장님 또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고요. 차 한잔들 하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기대하게. 보셨네. 이거를